드디어 강호사시가가 있습니다. 강호사시가. 자, 준비됐어? 바로 하면 돼요? 제목이 뭡니까? 원래 시조는 제목이 없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건 네 작품이 묶여 있습니다. 네 작품. 잘 들어봐. 이거 시험범위고, 이거 아까도 동지한테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상춘곡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강호사시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 모두, 그러니까 그 상춘곡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 이러한 시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사는 시조의 연장체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막매가는 또 시조의 원류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신다, 그럼 이번 시험은 어렵게 된다고요. 어렵게 되면 더 좋죠. 우리만 잘 보면 되니까. 우리가 잘 보면 되니까. 자, 보세요. 맹사성이라는 사람은 14세기, 15세기에 걸튼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살았느냐? 그러니까 세종 때까지. 그때 쓰였던 연시조입니다. 맹사성 다 알 거예요. 역사 공부했다면. 일단은 제목이 강호사시가지. 강호라는 말 자체는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강호라는 말은 자연과 동의어입니다. 자연. 무조건 강호는 자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사법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자연에는 이 강이 리버, 호는 호수니까 레이크. 근데 강과 호수가 자연이야 무조건? 꽃도 있고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사슴도 있고 자연 많잖아. 그런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냥 자연하면 강호, 강과 호수 자체가 자연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죠. 수사법은 뭐냐? 그 많은 자연들 중에서 강과 호수가 자연을 대표하여 비유한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강호라는 말은 그 자체가 대유법이에요. 수사법이. 강호는 대유법이에요.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하여 비유한 법. 이해됐어요? 대유법은 이거야. 야, 어떻게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있어? 공부도 좀 해야지.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게 아니야. 빵이라는 것은 브레이드지만 푸즈를 대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일부분이 대표하면 다 대유법. 대유법도 비유법에 들어가. 우리가 비유법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유법 하잖아요. 비유법이 그냥 의미적으로 비유했다라는 게 아니라, 비유법 밑에는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활유법도 있고 대유법도 있고 풍유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유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유된 거라고요. 비유법이 상위 카테고리고 비유법 밑에는 6개가 있는 거야.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대유, 풍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강호사시가의 강호는 자연이고 수사법은 대유법이라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현대작품 할 거니 고전시가 할 거니. 고전의 자연은 100% 긍정이에요. 무조건. 자연이 부정일 리가 없어. 옛날 사람들은 약간 쫄이에요. 쫄. 그래서 이 위대한 자연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은 다 긍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걸 설명해야 이 작품을 쭉 설명할 수 있죠. 사시, 4개의 시인데 이 시는 사실 계절입니다. 계절. 그러면 강호사시를 붙여봐. 자연의 사계절이죠. 학교에서 아직 진도이가 안 나갔지?
자연의 사계절과 관련한 가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사시가는 총 4수 4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제 이해됐음? 오케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자고요. 빨리 대답해봐. 강호사시가 무슨 수사법? 대유법. 강호가 비유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비유법 밑에 대유법이니까. 맞지? 모든 대유법은 비유법이죠. 자, 이제 본문 갑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봄 할게요. 봄은 이제 춘사라고 해요. 춘사. 사는 말이니까 뭐 봄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봄노래. 우리 앞서서 시조 배운 적 있나? 아직 없지 우리 시조. 오케이. 그러면 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조를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봅시다. 시조는 우리 앞서 제망매가 배우지 않았니? 제망매가는 글의 종류 갈래가 향가. 향가는 언제부터? 신라 때부터 언제까지 불렸다고요? 고려 중엽까지 불렸습니다. 그리고 고려 중엽부터 현재까지도 시조는 불리고 있어요. 자, 봐봐.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가 향가가 유행했고요. 고려 중엽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시조인데 지금 사용되는 시조는 현대시조라고 해요. 현대시조가 있어. 그런데 우리 본문에도 있긴 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상춘곡이라고. 상춘곡은 여기가 고려 중이면 여기가 조선이라고 할게요. 조선 초, 여기는 임진왜란이라고 할게요. 좀 표가 이상하긴 하지만 봐봐. 이상하지 않냐? 요때 한글이 창제됐는데 조선 초에 아니 향가는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이후에 얘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시조도 요때 있잖아요. 시조도 이때 있잖아. 근데 뭔데요? 번역한 거 요때. 그리고 상춘곡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상춘곡은 조선 초의 정극인에 의해서 실제로 노래를 불렸는데요. 요때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조만 불리다가 시조가 너무 짧아. 매번 세 줄로만 써야 돼. 그래서 귀찮으니까 난 더 하고 싶어. 그래갖고 시조를 막 쓴 게 가사라고요. 이때 가사야. 그러니까 조선 초부터 구한말 전까지는 가사가 시조랑 같이 불리다가 지금은 가사 안 하죠. 지금은 또 시조만 이렇게 남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시조의 형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시조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처럼.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해요. 초장. 회 먹을 때 먹는 초장이 아니라 처음에 나온 장.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장이고요. 얘 마지막은 종장.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한 장에 몇 음보야? 4음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장은 3장이고 그 다음에 2음보씩 끊으면 얘가 1구입니다. 1구. 그러면 한 장에 9가 몇 개야? 2개죠. 그럼 총 3장이면 9는 몇 개 돼요? 6개 되죠. 2 곱하기 3. 그래서 시조를 3장 6구예요. 대략 글자가
그냥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글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글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이네. 그냥 한 줄에 대략 평균 15글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다.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야. 이 틀을 벗어나면 정해진 틀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취급을 잘 안 했다고요. 나중에 사설시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해됐어요? 이 틀에 맞춰야 돼요. 3장이어야 하고 6구여야 하고 45자 내외로 맞춰야지 된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니까 모든 시조는 정형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겉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노래 불려야만 한다라는 이 리듬이 바깥에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형시이자 외형율인 겁니다. 형식이 바깥에 드러났잖아. 누가 봐도 시조잖아. 누가 봐도 시조잖아. 이런 거예요. 알겠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 음보라는 게 있는데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등이 절로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모든 시조는 노래야 노래. 그러니까 음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노래했는지 음표라든가 악보가 없잖아. 하지만 이건 분명히 노래라고요. 노래를 부를 때 강호의 봄이 드니 만약에 무슨 뭐 래퍼라고 한다면야 모를까. 그때는 랩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걸 편안하게 읽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 볼까? 가장 편안하게 걸으면 이렇게 걸으면 되죠. 이렇게 그냥. 그치? 이렇게 걷진 않지. 아니면 이렇게 걷진 않지. 가장 편안한 건 자기만의 컴퍼스가 있지 않아? 걷는 것을 보라고 하죠. 걸을 보자예요. 걸을 보자. 길이 이렇게 길어. 저기 밖에 차 소리. 가로로 끊어. 걸을 수 있게 세로 종, 가로 횡, 횡으로 끈, 단 끊었어. 단절했어. 이 긴 도로를 가로로 끊었어. 사람이 걷게 한 길, 이게 횡단보도잖아. 그러니까 보는 걷는 거라고요. 근데 편안하게 걸어야 되죠. 근데 소리도 걸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소리 음자를 써서 걷는 보가 음보야. 그러면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게 편안하지. 강호의 봄, 이드니 미친 흥, 이절로 난 다 이렇게는 안 하지. 이게 뭐 노래냐고요. 오히려 부르는 게 더 힘들지. 자기 좋고 자기 정서를 편안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민정이 너만 마라탕 먹어 이렇게 걷는 거 웃기잖아. 혼자 마라탕 먹는다고 혼내려고 하면 막 걸어대는데, 그치? 소리도 편안한 걸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음보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봅니다. 설명할 게 많아. 문제도 역시 다음에 풀어도 좋아요. 물론 가급적 오늘 풀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설명이 많아서 자, 꼼꼼히 보자. 꼼꼼히. 자, 강호에 끊고 봄이 드니 끊고 미친 흥이 끊고 절로 난다 끊고 이래서 사음보야. 강호는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강호는 뭐야? 자연이고요. 쓰인 수사법은 대유법.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뭐가 사용되었다고? 대유법. 대유법. 자연에 봄이 드니. 오케이. 봄 나왔습니다. 봄이라는 계절.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고전 시가에서 계절적 배경은 중요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봄이라는 말 대신에 강호에 진달래가 피니, 그래도 봄이라는 거 알겠니? 강호에 개나리가 피니 봄이라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왜 알아? 진달래나 개나리나 봄에 피는 꽃이니까. 그러나 진달래가 곧 봄이야? 개나리가 곧 봄이야? 아니죠.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와. 봄이라고 한다면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봄이라는 말 대신에 진달래, 개나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럴 때는 뭐라고 설명해 맞냐면 계절적 배경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얘는 직접적, 간접적. 직접적이죠. 그러면 이 대유법이 사용된 이 강호, 자연에 봄이 드니까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 미친 흥이 미친놈, 미친년 이런 미친이 아니라 황홀한 이런 뜻이에요. 주체할 수 없고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막 솟아나는 자연의 즐거운 마음,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격정된 정서, 봄을 막 즐기고 싶은 벅찬 마음, 벅찬 마음 정도가 더 좋겠네요. 벅찬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구나. 괜찮을까? 그 다음에 또 끊어봅니다. 끊어볼게요. 탕료 개변에 금리너이 안주로다. 탕료가 뭐야? 탕료. 탕료. 너희들 저기 학원 자판기에서 못 뽑아 먹어. 목마르면. 음료. 마시는 료자예요. 근데 뭘 마시면 탁을 마신대. 탁. 탁은 뭐야? 탁하다, 맑다. 이거죠. 봐봐. 설명할 게 많죠? 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니? 얘들아, 술의 원료는 똑같아요. 곡물이야. 그걸로 이렇게 하면 소주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막걸리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청주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어떻게 하면 또 양주가 되고. 술의 원료는 다 곡물입니다. 아니면 과일.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는 유럽에서는 와인이 유명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국가로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술의 원료도 다 곡물입니다. 그러면 곡물을 쪄요. 쪄. 그러면 얘가 발효되겠지. 그걸 끓여요. 끓이고 나면 물이 뚝뚝 떨어지겠죠. 뚝뚝 떨어지면 그냥 걸쭉한 물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뭐 덩어리가, 순두부 같은 덩어리가 막 떨어진다고요. 너희들 술 만드는 공장 안 가봤어? 가보면 이렇게 보여요. 막 그 덩어리 뚝뚝 떨어져요.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술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필터에다가, 모기장갑 같은 필터에다가 그 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걸러질 건 걸러지고 액체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한 번에 막 걸렀죠. 그래서 막걸리예요. 막걸리가. 막 걸러서 이름이 막걸리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거르면 점점 맑아지겠지. 그래서 맑으면 맑을 청자를 써서 청주를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막걸리를 올려요? 청주를 올려요? 청주 올리죠. 너희들 제사 지내는 집들 알 거야.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백화수복 같은 거 사오시잖아. 그치? 이만한 거. 그건 청주죠. 그거는 너희들 알겠지만 따르면 투명하지. 그치? 왜 투명한 줄 알아? 많이 걸러서 투명한 거예요. 많이 걸르면 정성이 들어가 안 들어가? 한 번 걸은 게 정성이 있니? 수백, 수천, 수만 번 걸은 게 정성이 있니? 그래서 조상님들께는 정성스러운 술을 올린다고 해서 청주를 올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걸은 거를 먹을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막 걸은 게 싸겠니? 많이 걸은 게 싸겠니? 막 걸은 게 싸겠죠. 그래서 하층민들이나 농부들이 먹는 게 막걸리라고요. 막걸리는 싼 술입니다. 막걸리는 맑지 않고 탁해요. 그래서 막걸리를 한자로 쓰면 탁주예요. 탁한 술이니까. 그 탁주는 싸구려. 탁류, 탁한 음료, 막걸리예요. 그리고 개변, 개는 시냇물 개자죠. 여기는 개자 쓰는 마을 이름 있나 여기? 여기는 없나? 근데 서울 가면 청계천 있죠. 청계, 그게 시냇물 개자예요. 변은 변두리. 그러니까 탕료 개변을 묶어서 설명하면 막걸리를 마시는 시냇물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막걸리를 마시면서 놀 수 있는 시냇물가에 그러면 안주가 있어야 되잖아. 안주가 뭐야? 금리너입니다. 금리너. 민물고기 중에서 금리너를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싱싱한 물고기라고 해도 되고요. 너희들 여기 우리 남양주시는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청평이지. 청평 가면 안전유원지라는 데가 있는데 가봤어? 안 가봤어요? 어쨌든 청평 쪽, 가평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여길 지나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팔당댐으로 가요. 그래서 그 물을 서울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수도권에서. 그치? 거기에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있죠, 민물고기. 뭐가 많이 잡혀? 쏘가리라고 들어봤어? 메기는 아닌데 쏘가리. 쏘가리 이렇게. 매운탕, 쏘가리 매운탕. 여기서 청평 가면은 막 도로가에 붙어있잖아. 쏘가리 민물 매운탕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시냇물을 마시는, 시냇물을 마신다. 막걸리를 마시는 시냇물가에, 시냇물을 마실 필요는 없죠, 그치? 시냇물가에 또 뭐까지? 쏘가리까지. 이게 바로 안주로구나. 안주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야. 술을 마시는데 뭐야 여기 고기 새끼 있네. 그래서 그냥 내장 빼서 그냥 불에 구워 먹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대단한 안주야? 대단한 술이야? 소박한 전원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되게 중요해. 럭셔리한 게 아니야. 맹사성은 양반이야. 세종 때도 높은 고위관직을 지냈던 양반 출신이라고요. 근데 양반이 자연 속에서 소박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근데 여긴 쉽다. 여기 볼래요? 끊어볼까? 이 몸이 한가하옴도 역군은 이셨다. 볼까요? 이 몸이 서늘하옴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소이라움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칩지 아니하움도 역군은 이셨다. 맨 종작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해석을 하면 이 몸이란 건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 화자겠죠. 화자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 또한 여기 역시 또한 군은 임금, 은예는 말 그대로 은은 은예. 내가 이렇게 봄에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잘 보실래요? 얘와 초장과 중장은 자연 친화적 노래를 불러요. 임금 얘기를 할 줄 몰랐어. 그런데 맨 마지막 종장에서는 뭘 얘기해? 임금 덕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 종장 부분은요, 바로 뭐가 되냐면 유교적 충의사상, 임금이나 국가의 충성스러움과 의로움이 반영된 사상, 이게 바로 유교적 충의사상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괜찮아? 이제 요 흐름대로 갈 거야. 이제 종장은 다 요런 식일 겁니다. 그러면 하사를 볼까요? 하사는 어떤 노래일까? 하가 여름이니까 여름 노래라는 거겠지? 여름 노래. 자, 강호에 끊고 여름이 드니 끊고 초당에 끊고 일이 없다 끊고. 강호에 여름이 드니 역시 마찬가지. 여름이 뭐라고요? 계절적 배경을 직접 제시했다. 맞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초당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직역하면 초는 풀이야, 풀. 풀초. 당은 집당자야, 집당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집이 성심당 아니야? 그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빵을 만든다. 성심당. 무슨 당. 자, 신을 모시는 집, 무당집을 신당. 그 무당집이 많은 동네가 신당동, 동대문구의 신당동. 거기에 애들이 많이 떡볶이 처먹어서 신당동 떡볶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응? 자, 봐라. 풀집이라는 것은 대단한 집이니? 그러면 이 초당이라는 말은 풀집인데 풀로 된 집이니까 같은 말이 초가도 있지 않아? 초가? 그치? 그러면 풀초인데 집당, 집가도 있지만 집옥도 있지 않아? 평양면옥, 평양냉면을 잘 만드는 집. 그 다음에 너무 한자만 쓴다. 우리말을 다른 말로 풀하면 띠집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잖아요.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가에서는 예 아니면 예입니다. 가난하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 자연 친화적 태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가난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 친화적 태도에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초당을 가지고도 풀집, 자연 친화적 소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강호에 여름이 드니까 내가 사는 이 초당에 일이 없다. 일이 없다는 건 뭐야?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가롭다야. 봄에 이어 여름도 한가로운 거야. 그래서 한가롭구나. 한가롭구나. 자, 그 다음에 유신한 끊고 강판한 끊고 보내나니 끊고 바람이로다 끊고 유신. 유는 있다. 신은 무슨 신자인 것 같아?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역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믿음직한 강파. 강은 강이고요. 파는 물결 파자야. 파도할 때 물결파. 믿음직한
강물결은 물결이 이렇게 치니까 물결에 시원한 바람을 주는 거야. 믿음직한 강물결이 보내주는 것은 뭐라고요? 바람이로다. 그러니까 시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직한 강물결에 보내는 것은 믿음직한 강물결에 보내주는 것은 시원한 바람이니까 여기에서는 뭘 할 수 있어? 촉각적 심상을 할 수 있죠. 바람을 뭘로 느껴?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요. 촉각적 심상. 그리고 강물결이 어떻게 보내줘? 강물결이 택배로 보내준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강파가 뭐가 됐어요? 의인화됐습니다. 역시 믿음직한 나의 강물결 이런 거 그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의인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역군은 이셨다. 여름에도 덥지 않고 시원하게 자연을 즐기는 것 또한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되면 꼼꼼하게 되겠죠, 그치? 맞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수 추사, 동사 이렇게 갈게요. 추사, 동사. 그래서 절반 했습니다. 자, 또 볼까? 세 번째 수 추사야. 강호에 끊고, 가을이 드니 끊고, 고기마다 끊고, 살져 있다 끊고. 여기서 잠깐 예상 문제. 우리가 아까 이거 강호사시가 하기 전에 배운 작품이 뭐지? 제망매가죠. 제망매가의 가을 나와? 그 가을의 의미는 뭐였지? 부정적인 거 죽음과 소멸이지. 여기 가을 나오지. 그거 A, 이거 B, 또는 그거 기억, 이거 니은 해서 같이 나올 거예요. 100%, 101%. 자, 그럼 이 가을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뭐 느낌은 오시겠지만 강호, 자연이죠. 역시 무슨 법? 까먹었을까봐 대유법 또 강조합니다. 강호, 이 자연에 가을이 드니, 어이고 가을.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간접적으로 제시되네. 맞니? 아니죠. 계절적 배경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직접적 제시. 강호에 가을이 드니까 어때? 고기마다, 물고기도 가을에 잡는 물고기가 통통하거든요. 이 고기는 물고기입니다. 고기마다 살져 있다. 고기가 통통하다. 먹음직스럽다. 통통하다. 살쪄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잡아야죠. 그리고 먹어야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제망매가에서의 가을은 죽음, 소멸, 쓸쓸함인데 여기에 가을은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또는 풍성함. 괜찮아? 그 다음에 소정에 끊고, 금을 실어 끊고, 흘리 띄어 끊고, 더뎌두고 끊고. 정은
배입니다. 배. 쉽. 근데 앞에 작을 소자가 들었죠. 그러니까 작은 조각배라고 할까요? 작은 조각배에 뭘 실어? 그물을 실어야죠. 그래서 배를 이렇게 타고, 작은 배를 이렇게 타고 물결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화자는 여기서 이렇게 으짜 그러면서 그물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는 이렇게 하면은 물면 땡게 되잖아요. 얘는 뭐 하는 거야? 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면 물고기가 알아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띄어 던져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물고기를 강하게 잡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흘리띄어.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띄워서 좀 더 해석해 볼게요.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 이런 뜻이에요. 살쪘으니까 다 잡아먹어야지.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가는 고위관직, 높은 양반, 지체 높은 양반 맹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직업이 어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 하고 던진 거예요. 살쪄 있으니까 다 잡아야지가 아니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와. 흘려띄어 던져두고는 무슨 뜻이냐면 될 대로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화자의 의도인 것이다 이런 겁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학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야. 대충 던진 거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화자의 진짜 의도입니다. 어때요? 이 몸이 끊고 소일 헤엄도 끊고 역구는 끊고 이샷다 끊고 역시 구성은 똑같죠. 여기서 소일이라는 것은 뭐야? 작은 일이라는 게 아니야. 이것은 뭐냐면 소일이라는 것은 작다가 아니라 어떠한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 거야. 흥미를 느껴서 심심하지 않게 세월을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소일하면서 지내라고 할 때는요. 그냥 뭐가 그냥 작은 거에 재미 붙여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흥미를 붙여서 재미를 붙여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 또한 임금님 은혜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야. 역시 이 역군이셨다에서 역시 뭘 할 수 있습니까? 유교적 무슨 사상? 충의 사상이 있다. 여기도 역시 자연친화 플러스 유교적 충의 사상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맞지? 안 되겠다. 요것도 하나 더 해주자. 여기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월산대군의 시조 별표까지 해놓고 써놓으세요. 일단 다음에 시간 나면 설명해 줄게. 얘들아 무슨 대군이 붙으면 위치가 뭔 것 같아? 왕자죠. 왕의 아들을 다 대군이라고 하잖아. 그치? 뭐 양녕대군, 수양대군, 충녕대군 무슨 다 대군이 왕자잖아요. 근데 월산대군이라는 그 왕자가 쓴 시조 중에 가을인데 추강의 밤이 드니 있어요. 추강의 밤이 드니. 그 왕자가 가을 밤에 배를 타서 낚시합니다.
근데 고기가 하나도 안 물었어. 그래서 빈 배만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고기를 잡겠다라는 거야? 왕자가 배고파서? 아닙니다. 그 낚시는요, 낚시 바늘이 없었어요. 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을 밤에 낚시하는 정취를 느끼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예상 문제, 그 월산대군의 시조도 가을이거든요. 얘도 가을이야. 그리고 둘 다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 얘랑 연결될 겁니다. 학교에서 월산대군 시조 나오면 아, 선생님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 더 해줄게요. 고기 잡는 늙은이를 고기 잡을 어자, 늙은이 옥자 써서 어옹이라고 그래요. 어옹의 직업은 고기 잡는 거야. 어부야. 근데 얘는 월산대군 시조의 월산대군이나 이 강호사시가의 맹사성의 시적화잖아. 고기 잡는 것이 목적, 의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가 아닌데 고기 잡는 흉내를 내죠. 그러니까 어옹 같긴 한데 행위는 어옹인데 목적이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가짜 어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어옹이라고 해요. 거짓 가짜를 써서. 가어옹. 가어옹. 알겠죠? 가어옹과 관련한 게 추사란 말이죠. 여기다 한번 더 써줄게요. 가어옹. 자, 마지막 동사를 보죠. 겨울이 왔습니다. 강호에 끊고, 겨울이 드니 끊고, 눈 깊이 끊고, 잣이 넘다 끊고. 가호는 역시 자연입니다. 사용된 수사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유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겨울이죠. 겨울이라는 계절이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겨울 하면 또 눈 아니겠어요? 눈이 막 내리죠. 시골에. 눈 깊이, 눈이 쌓인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한 자면 얼만큼이야? 응? 한 자에 몇 센치 정도 되니? 대략 한 30cm 좀 넘어요. 그러니까 눈이 쌓인 게 벌써 이만큼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구나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뜻이죠. 춥겠네요. 그쵸? 그런데 양반이 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삿갓 끊고 빗기 쓰고 끊고 누역으로 끊고 옷을 삼아 끊고 삿갓 동그라미 누역 동그라미 중요한 소재입니다. 삿갓은 뭔 줄 알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모자 이렇게 된 거. 눈 맞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양반이 쓰는 게 아니라고요. 뭐 승려가 쓰거나 뭐 이렇게 그냥 일반 남자들이 쓰는 모자를 삿갓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역이 뭐야? 누역이 뭐냐면 누역 옆에다가 쓰세요. 도롱이라고. 도롱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을에 갈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갈대가 이렇게 있지, 그치? 갈대를 베어,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막 묶어서 엮어. 그럼 엮으면 돗자리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삥구르르 두르는 거야. 그게 도롱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런 거 해, 안 해? 안 해요. 즉, 삿갓과 누역은, 얘들아, 너희들 드라마 제목도 있는데, 양반들이 눈이 오면 뭘 쓰냐면, 추룹을 씁니다.
추룹. 드라마 제목에도 있었지, 그치? 삿갓과 누역은요, 안분지족을 뜻해요. 어떻게 뭐 귀한, 내가 출생이 양반이니까 귀한 몸이니까 귀하게 깔끔하게 고귀하게 산다가 아니야. 일반 백성들이 쓰고 일반 백성들이 두르고 일반 백성들이 입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삿갓 정리 다시 해줄게요. 여기서 삿갓이라든가 누역 등과 같은 소재는요, 안분지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분지족 뜻이 뭐냐? 땡땡 가난하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이 삿갓과 누역이 안분지족을 뜻하는 소재가 된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안분지족과 같은 한자성어를 더 알려드리죠. 안분지족과 같은 말은 안빈 낙도 같은 게 또 있어요. 안빈 일념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단표 누항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단사 표음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빈 이 무원 또 있어요. 박 주 산 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수능 때까지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는 삶의 태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좀 쉽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까요? 안자가 3개 나오죠? 단자가 2개 나오죠? 비읍이 2개 나오죠? 이렇게 하면 7개 채우죠, 그치?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눈이 와도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야.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역군은 이셨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삿갓과 누역, 삿갓과 도롱이가 추위를 다 막아줄까?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마저 또한 누구야? 누구 덕분이라는 거야? 그래, 임금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춥지 않으라는 것도 역시 뭐 이거 똑같죠 뭐. 그래서 유교적 충의사상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요거 잠깐 지워도 될까? 이제 본문 설명은 마쳤고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마무리하고 이 작품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시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도 되고요. 계절의 흐름 대신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순환도 돼요. 계절을 다 탔으니까. 괜찮을까?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춘사에서 이 몸이 한가함도 역군은 이셨다. 하사에서 이 몸이 선을 해야함도 역군은 이셨다. 취사에서 이 몸이 소일 해엄도 역군은 이셨다. 동사에서 이 몸이 칩지 아니하옴도 역군은 이셨다. 이게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야.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위치가 다 모두 뭐야? 다 어디에 있어요? 종장에 있죠. 종장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그 해당 시상의 마무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봄, 춘사, 하사, 추사, 동사의 마무리 부분에 거의 유사통사 구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운율감을 형성한다. 운율감, 리듬감. 괜찮을까요? 두 번째, 같은 위치에서, 그것도 시상의 마무리인 같은 위치에서 춘사, 하사, 추사, 동사가 반복되니까 시가 안정적이야. 그래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획득하더라. 이런 거 있죠. 실제로 맹사성이라는 사람은요, 일평생 열심히 나란 일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맹사성 하면 자연 친화적 태도는 또 당연한데 정말 맹사성 하면 청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욕심 없이 자기의 주된 어떤 능력을 발휘했고요. 특히 뭐에 뛰어났냐면 음악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음악과 관련한 어떤 법률, 어떤 이런 걸 정비할 때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혹시 질문?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고를 하자면 다음 시간에는 강호사시가 문제를 또 풀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셔도 돼. 상관없어.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것 중에 초혼이 있습니다. 그래 안 한 것도 뭐 있지? 뭐 없나? 서경별곡. 그러면 순서를 초혼보다도 서경별곡 먼저 할게. 뭔가 많고 긴 거 먼저 할게요. 어려운 거. 그래야지 나중에 한 번 더 보더라도 보는 거. 초혼은 어렵지 않아. 너희들도 배워서 알겠지만. 근데 그럼 다음에는 서경별곡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문제 미리 풀어 오셔도 좋아요. 고생하셨어.